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만큼 관리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없는지 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형수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려라라는 것이고요. 또 나눠 갚아라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차주 단위별로 DSR 총부채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소장님 이걸 보면 DSR이라는 게 사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차주의 연소득,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비해서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한하겠다. 일정 퍼센테이지로 제한하겠다. 은행은 이제 40%로 제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준은 소득이에요.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들에게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경제 구조화에서는 일단 소득이 그렇게 쉽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DSR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저소득자나 아니면 청년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에 대출 약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그 자산 마련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저소득자나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대출에 의존을 많이 해서 그 대출을 이제 일정 부분 받고 그리고 소규모의 자기 자본 또 부족하게 되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상식같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단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출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이제 내 집 마련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그렇죠. 또 집값도 비싼데다가 사실 우리나라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60% 내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40%는 자기 경제 능력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수치로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복지라든지 주거 안정화 대책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또 별도의 그런 그 보완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당사자가 되면 그런 억울함이 들 것 같아요. 계속 전세, 월세 전전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부채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걱정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걱정스러웠다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전에 집값이 상당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득달같이 오르기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규제를 한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러한 규제가 되기 전에도 이미 어차피 규제 이전에도 빚내서 집 사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금액대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원래부터 대출이 좀 안 됐는데 사실 이런 어떤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좀 또 나름의 또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청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제 다가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더 계속 가다 보면 네. 나중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꼭 집 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건 정말 이건 뭐 이 정부가 그러게요. 과연 어떤 뭐 집값에 대한 어떤 뭐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나를 갖다가 오히려 계층적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주거 안정성이 그러한 높은 어떤 사람들과 위화감이라든가 낮은 사람들을.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라든가 저는 이렇습니다.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에게 더 많이 빌려줘야 되는 게 맞고요. 상환의 기회가 있고 예. 능력이 더 높아질 능력이 수 더 있으니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저처럼 아니면 우리 오늘 나왔던 소장님이나 또 다른 뭐 우리 그 소장님처럼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 오히려 이제 이제 사회생활 이미. 많이 하시고 예. 소득 활동을 할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보면은 반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가계부채 걱정했다면 좀 진작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DSR 이 규제 자체도 차주 단위로 적용하겠다는 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내년 뭐 중반 정도에 하나 있었고 네. 내후년에 또 중반 정도에 하나 있었던 걸 지금 한 6개월 이상 앞당긴 건데 네. 앞당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 또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모든 스텝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났고요. 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주택 수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고요. 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이제 미상환이나 연체라든지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해서 좀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론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우리가 주택 정책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네.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결국에는 집값 폭등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가계부채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굳이 안 사도 되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불안해서 이 뒤늦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맞겠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DSR이잖아요.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연소득이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은 이미 능력 되시는 분들 중에요. 이미 사신 분들 굉장히 많고 안 사신 분들은 본인이 구매 능력이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구매 능력이 되는데 본인이 구매 욕구가 없어서 좀 안 산 부분, 본인 책임이 있는데 구매 능력이 안 되던 분들은 처음부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을 지원을 해줘도 좀 모자랄 판에 이 문을 막아버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책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네. 총량 규제, 목표 달성, 몇 프로 막아야 돼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문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게 누구를 위한 가계부채, 부동산 정책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채가 이제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국가 경제에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는 뭐 사실이고, 네. IMF도 늘 지적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GDP 대비 지금 104%를 넘어선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도 관리해야 되고 또는 파트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뭐 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집에 대한 열망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망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집으로 맞추다가 보니 개인의 어떠한 그 대출 상환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경제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무작위적으로 이제 수요자가 돼서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이렇게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론을 지극히 장기화 시켜주는 거죠. 40년에서 50년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낮은 소득을 가지고서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나의 소득이 한 20에서 30%를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런 경제적 그 금리 구조라든지 금융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이런 그 단기적인 어떤 대출 수요라든지 이런 걸로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이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지금 먼 문제로 네.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그 사회 저소득층 또는 취약 청년계층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어떤 소득도 좀 반영을 해서 네. 현실적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라든지 이런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 지수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약간의 좀 완충 효과를 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마 우리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좀 문제점 또는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게 우리 사회의 내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를 또 맞고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라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정책을 낼 때 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좀 세심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정부가 DSR을 산정할 때 총 대출액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총액을 계산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뭐 보금자리론 혹은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기로 했는데 보금자리론을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 좀 대출을 해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라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에요. 근데 요즘 뭐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집 찾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의 이제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은 지가 그러니까요. 한참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도 이제 아직까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면은 뭐 일부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뭐 아파트를 뭐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보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또 원하는 어떤 지역에 존재하느냐에도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마땅히 딸려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하면 네. 자칫하면 이러한 규제 자체가 이러한 금액대에 어떤 상응하거나 맞는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또 이러한 매기 열기가 또 번져나갈 수도 있겠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집값 불안 요인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집값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네. 또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서울이 아닌 어떤 외곽 지역도 이 정도 가격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서울이 싸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시 서울에 있는 어떤 주택 가격의 어떤 불안 요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어떤 제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계속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우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죠. 들 수는 있는데 정책을 보면 또 챙겨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6억 이하 그렇다고 뭐 10억, 12억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불만인 게 앞서서 교수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플하고 단순하게 가야 돼요. 앞으로 돈 벌 일이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좀 빌려주고 이게 상환 그래서 능력을 또 단순하게 측정을 해야 연소득 된다는 이렇게 하지 거죠. 말고 미래의 연소득까지 더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틈새를 찾고 풍선 효과가 생기거든요.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취득세를 살 때 중과세 빠지는 게 1억 원 이하잖아요. 1억 원 이하 집들이 난리가 수도권 났죠. 외곽이나 지방에 씨가 말라버렸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왜?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분들이 6억 이하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나와. 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외곽, 뭐 지방, 또 지방 중에서도 괜찮은 도시들, 그렇죠. 6억 이하 아파트들 또 싹쓸이하고 그럼 그 지역에 사시는 또 실수요자들은 나중에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만에 집값이 확 올라버리는 또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끊임없는 풍선 효과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갑자기 죽지 않는 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요. 저는 제발 이런 조건 있잖아요. 뭐 3억, 6억 뭐 이상한 조건들 걸면 반드시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수요자, 그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김해였을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김해였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한 2달 후에 사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외지인들이 와서 사는 바람에 집값이 2, 3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가졌는데 몇 년 준비를 했는데 내 집 마련이 무산돼 못하게 버렸는데 됐네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결국에는 이런 정책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 조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심플하게 남은 기간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DSR을 좀 다듬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소득을 측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게 현실적인 절 상황에서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반영돼 있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건데 사실 지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 대상이 포함이 됐고 잔금 대출도 이제 내년 1월 전까지 모집 공고한 단지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하면서 시한이라는 게 또 걸려 버렸어요. 여기서 또 시한이 걸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당연히 청약을 또 노리려는 많은 분들이 또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또 누군가는 집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이 거론되는 저희가 매번 했던 얘기가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걱정이 좀 돼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책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을 전쟁하듯이 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절대 다수의 서민이라든지 경제적 취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정책을 우리가 감안한다라면 어떤 중기적인 시그널을 가진 정책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책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또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를 하고 또 이 사람도 빼야 되고 저 사람도 빼야 되니까 너무 예외 규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금자리론도 빼야 되고 누구도 빼야 되고 물론 이게 현 제도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부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아니면 중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게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좀 읽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여지를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줘야 되는데 올 4월인가에 이게 저기 7월인가에 발표가 났잖아요. 가계부채 대책이.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이제 발표했던 추가 대책이 보면 2022년 7월에 시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23년에 시행되는 예정들이 확 당겨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실질적으로 대출 업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읽겠지만 나는 이제 대출 한번 받아보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왜곡되고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항상 이런 국민의 생활과 좀 직결돼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좀 만들어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이거를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항상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번 정책도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가 있냐. 우리가 한번 한다라면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거면 서울의 아파트가 1월 달에 한 25.9만 원 정도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월에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17.6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8, 9만 호가 이미 산 거지요, 누군가가. 그렇죠. 샀거나 집값이 올랐거나. 주택을 샀는데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그 규제를 피해서 왜냐하면 9억 이상이나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못 가니까 주택을 사야 되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여기에서 사재기를 하면서 이 6억짜리 아파트들을 또 가격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 지금 나는 이제 또 6억짜리 집을 적재적소에 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일단 집이라도 좀 사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거에 따르는 이 대출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럼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현실적인 실망감과 이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 왜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집이라는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계획을 갖고 내가 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짜실 텐데 최근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온 관리대책 방안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보면 정책들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뭐 규제를 한다, 다음 주부터 아예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이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 원래 이제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에 목돈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계약금 한 10%나 20% 정도 내고 나서 네. 뭐 실제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분납을 하게 되니까 예. 그 안에 이제 뭐 주택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모자라면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마련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려고 하면은 당장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굉장히 좀 뭐 부담이 부담스럽죠. 되지만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양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정부가 열심히 공급을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신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올해 그 말까지 그 신규 분양 공고를 한 그 단지에 대해서는 DSR,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에 대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분양 공고를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약간은 좀 아직은 소득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신규 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가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도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늦게 발표한 그 시흥 광명 신도시를 포함을 하면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30만 가구에서 용적률 인상을 통해서 한 2만 8천 가구를 공급했고 예. 마지막에 발표한 이제 시흥 광명지구가 4만 호 정도 되니까 36만 8천 가구인데 그 중에 올해 7월 달에 3천 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을 했고요. 네.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사전 청약 그 두 번째로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발표했던 36만 8천 가구 중에서는 실제로 추가가 되는 게 예. 기껏 해봐야 1만 가구가 채 안 돼요. 근데 약속은 또 올해 안에 3만 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을 해서 수요 분산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보니까 몇만 가구 보니까 이미 2기 신도시들 아직 분양 안 됐던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다고 하면서 마치 공급을 갖다가 우리가 되게 대폭 열심히 늘리는 하고 있는 것처럼. 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엔 그러면은 나머지 거의 한 3, 40만 가구가 내년 1월 이후에 그 신규 분양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DSR 분들 같은 적용을 경우는 받는다는 DSR 적용을 말씀이시겠네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저렴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청년 세대들도 그다음에 박탈감 없이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좀 실망감이 많이 들지 않을까.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정말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뭔가 계획에 불확실성을 계속 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은요. 네. 이번에 그 총량 규제, 대출 총량 규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26번의 4년 동안 26번에 발표된 대책들을 보더라도 드는 느낌은 저도 느낄 거고요. 우리 시청자들, 네. 국민들 다 느낄 텐데 굉장히 급하고요. 초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고요. 또 반려견,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강아지, 고양이도 키워보지만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 자녀들도 느끼고요. 주인이 불안하면 강아지들, 고양이들도 느끼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정부가 발표하는 걸 보면 너무 불안해. 굉장히 초조하고요. 급한 네.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을 고스란히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받게 되고요. 국민들이 그 초조함, 불안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던 분들도 나중에 안 되겠다. 지금 기회가 되면 지금이라도 일단 받아야겠다. 먼저 당겨두자. 신용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전세 대출이든 일단 받아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상한 계획이 있던 분들, 나중에 못 받겠는데 갚지 말고 그냥 이자 내고 일단 그냥 돈 가지고 있자라는 네. 분들. 사실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은 상환할 수 있게 해줘야 또 가계부채 안정이 되는데 안 갚습니다. 왜 갚어? 나중에 대출 못 받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가지고 가게 되고요. 또 막히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1금융권 막히면 2금융권, 3금융권, 고금리 상품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또 담보대출 막히죠.
자, 집을 사고 싶은데 담보대출이 막히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3의 지역들, 외곽 지역들,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삽니다. 전세 끼고 사고요. 나는 반전세를 가든지 뭐 무슨 수든 방법을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틈새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틀렸잖아요. 원래 계획은 뭐 7월 달 2차, 3차 계획이 네, 있었는데 내년 7월, 내년 내후년 7월에 7월. 적용할 네. 정책을 당겼단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아니 6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그렇게 폭증한 건지 그 정도 예측도 못한 건지 정부 당국이 정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도 계속 반복 임대사업자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했다가 바꾸다가 당기다가 밀었다가 국민들은 불안하고요. 도무지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가지고 믿어줬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안 불안하니까 안 사도 되고요.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사전 청약도 나오고요. 본 청약도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기다려줬다면 이렇게 폭등하지 않는데 이게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두려움에 그냥 막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하고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당장 불안한 건 그거예요. 자, 이게 또 계속 이어질까? 내년 되면 또 달라질 거야. 전세 대출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굉장히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예고는 해준 것 같아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어떠한 그 손을 보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입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이번 발표에 이제 시그널을 들어와 보냈죠. 있고 네. 플랜 B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이 정책 당국자들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현 제도화에서 이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소 불합리함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고충은 이해하고 그런 고충이 좀 당긴 게 PF팀을 이제 또 TF팀을 만들어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거를 감안해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되는 정책인데 이 예측 가능성을 너무 일거에 이렇게 정책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이걸 무너뜨리게 된다라면 국민이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전세 대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전세 대출은 은행의 총량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은행이 대출을 산정할 때 전세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대출 증가분에서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DSR 개인별로 DSR을 산정할 때 전세 대출은 빠지고 은행별로는 이 총량 규제에 전세 대출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개인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그 원리금 상환액에서 전세 대출은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은행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전세 대출 보증금 증액분만큼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현재의 규제가 내년에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거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그 개인별로는 DSR이 전세 대출에서 빠지지만 네. 은행에서는 총량 규제를 받고 들어가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개인들의 DSR을 감안하지 않고 전세 대출을 계속 그냥 그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준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금액이 전세 대출 넘쳐서 찾겠죠. 은행의 어떤 그런 총량 규제에서 오바가 될 그렇죠. 것 같으면 그럼 이제 어쩔 수 제한을 없이 해야죠. 자율적으로 이제 그걸 갖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DSR 그러니까 개인의 DSR 한도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어떤 명목으로든 좀 뭔가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세 대출에 대한 것들이 용이하지 않게 흘러가는 구조가 될 되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은 DSR은 이제 전세 대출에서는 DSR을 이제 따지지 않겠다 아니면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은행을 가면요. 예. DSR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전세 대출이라는 이런 통제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발표가 아니라 네네. 이미 몇 달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은행이 본인들의 어떤 총량 대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뭐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약간의 알게 모르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당국의 어떤 그런 통제가 이미 발동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세대출 그동안 해서 나름대로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낀 분들이 전세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져가는 그러한 분들의 네. 또 다른 실망감들이 또 아니면은 그 또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어떤 시각이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전세대출 걱정을 지금 특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은 2022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1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은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에 이제 가동이 됐고 네. 전세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여름 정도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또 전세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저도 가장 걱정이 되고 앞으로 저는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이 더 걱정이고요. 더 우려가 되는데 사실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서 집값이 더 안 오를 것 같으면 뭐 굳이 무리해서 안 살 사람들은 좀 기다리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세의 선택은요. 내가 전세 살까 아니면 내 집 마련할까 이 두 가지의 선택지인데 지금 내 집 마련하기에는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가격도 너무 높고요.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애당초 어렵다면 전세라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7월, 8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밖에 없죠. 그렇죠. 한 번. 이미 카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물 밖에는 벌써 2중 가격, 3중 가격이 형성이 돼서 그렇죠. 내가 새롭게 전세를 얻으려면 가격이 지금보다 한 50에서 100%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 내년에 갱신하시는 분들은 벌써 한 3년, 4년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매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요. 전세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원활하면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좀 올려달라면 까짓 거 이자 좀 더 내고 대출을 좀 올리면 받아서, 되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더 문제입니다. 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 창구에 가보면 벌써 쉽지 않아요. 뭔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요. 대출 문이 굉장히 좁아진 걸 느끼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번 DSR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실수요자 피해 보호하라. 없게 하라라고 하니까 자 가이드라인 또 내려옵니다. 청와대에서 실수요자 피해 없게는 하되 가계부채는 관리하래.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문구에서는 빼는데 결국 그 얘기잖아요. 은행에서 알아서 관리해 너희들이. 우리는 피 묻히기 싫어. 너희들이 관리해. 결국에는 압박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 그냥 간단해요. 임대인들도요. 올려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세입자가 올릴 수 없는 상황.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목을 잡고 흔들면서 너 2억 올려, 3억 올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면 50만 원? 70만 원 반전세로 돌려 그냥 안 올릴 월세 테니까 받을 테니까. 보증금 안 올릴 테니까 그냥 뭐 2억 3억 안 올릴 테니까 50만 원 줘라고 했을 때 그 50만 원 안 줄 수 있겠냐 다른 데 가면 3억 4억을 올려줘야 그렇죠. 되는데 결국에는 더 비싼. 그렇죠 네. 반전세의 속도가 전환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반전세는 우리 서민들한테 더 부담스럽잖아요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 저리로 이자 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강제 반전세로의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생각했을 땐 계륵입니다. 원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제도인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집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상당한 부분이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갭 투자가 전세 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집값이 오른 가격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작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계획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네.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부족한 자금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횡행됐고 또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올랐으니 네. 이러니까 또 전세 가격은 또 불안정해지고 하니까 다시 또 전세자금 대출을 증액하고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이 지금 대출 규모가 150조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또 여전히 문제가 올라갈 돼서 수 있는. 또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 구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이 좋아하든
국민이 싫어하든 전세자금 대출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손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표면적으로는 세입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갭 투자자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는 거죠. 가장 손쉽게 구하고 또 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은 아주 의례적으로 돼서 내가 막상 전세를 살지만 월세를 조금 덜 내는 거죠. 은행에다가 내는 거니까. 저리로 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한 4, 50만 원 부담하면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전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 월세살이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폐해,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 실제로 이것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시장에서 어쨌든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실수요자들이나 혹은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전성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한 것 자체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결국에 부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연착륙을 시키지 않는다라면 이제 계약갱신권 청구권으로 해서 이제 1차 끝난 이제 4년 만에 이제 전세를 가야 되는 이제 다시 집을 옮겨야 되는 이분들이 이제 한 6, 7개월 후면은 이 문제가 표현화가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세는 통상적으로 이사 가기 4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다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를 내년으로 떠밀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뭐 숙제는 맞지만 얼마나 좀 급격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도 서울에서 월세 끼는 임대차 거래 비중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전세가 월세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2019년, 20년, 21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지금 임대차 계약 비중인데요. 임대차 계약이니까 월세가 끼어 있는 임대차 계약 비중이니까 뭐 저희가 솔직히 말하는 뭐 반전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전세 시대가 조금씩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월세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이 속도를 더 가속화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월세를 내야 넘어가야 되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식의 완전 전세제도 자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내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한국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이상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역시 이제 완전 월세 형태로 이제 외국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과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급격하게 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저는 뭐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결국엔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만이 고유로 유지하고 있던 그런 전세가 아닌 그냥 완전 월세 형태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얼마 정도 완벽하게 바뀌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뭐 예산 다르겠죠. 기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하나의 수순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또 뭐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 뭐 대출 이자를 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이제 일반 시중은행 금리를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세 금리도 좀 많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뭐 사골세 사골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연리 그러니까 뭐 2부 이자 연리 24%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세 금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감당이 가능한 어떤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담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불가피하다면 결국은 속도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급격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혹은 또 천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세 제도에서 하에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뭐
그냥 일반적인 현상, 매매와 전세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의심을 품어봐야 되는 게 왜 한국에만 있을까? 왜 전 세계적으로 없을까? 이 좋은 제도가 예.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서히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자금 대출이 저는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탄생을 안 했으면은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집값도 이렇게까지 안 올랐으리라고 봐요. 전세가 레버리지가 돼주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MB 정부 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을 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집주인들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거든요. 자, 기회 올려. 왔을 때. 돈 없어? 내가 오케이 해줄 테니까 대출 받아. 저렴하잖아. 월세보다 낫잖아. 세입자들도 오케이. 얼마 안 하네. 쉽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세도 요즘 80%까지 됐잖아요. 그 전세 금액의 80%가 빚이고요. 은행. 결국에는 이 집의 주인이 은행이거든요. 자기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받고요.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어차피 빚의 레버리지인데 이게 언젠가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가속화는 되고 있는데 네. 저금리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예전에는 금리가 높으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둬도 충분히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요즘 은행에 넣으면 1%, 1.5% 정도잖아요.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네.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낫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월세가 유리한데 이제 자금줄도 막혀?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더라면 집주인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올려달라고 했을 때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사버릴래 했으면 내 집 마련 강제적으로도 했을 거고요. 그렇게 사신 분들은 지금 걱정 안 하셨을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친 분들이 되게 시장의 많아요. 왜곡을 네, 또 상당히 불렀다는 많아요. 그냥 말씀이신 거죠? 저금리 대출 그냥 받지 내가 집을 뭐하러 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왜곡이 너무 심해졌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강제 또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진통이 겪는 것이거든요. 무리할 수 그래서 있죠. 예. 지금은 또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네. 서서히 좀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당장 급하게 모든 걸 막아버리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정부 당국자들도 결국에는 손을 봐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네. 잘못된 제도라는 거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착륙이 좀 필요하다는 데는 뭐 세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주무부처 장관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강남 집값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잡을 수 있겠냐? 요즘 세상에 가능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 강남 집값 뭐 인위적으로 잡기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뭐 호가로 이제 신고가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죠. 네. 이제 우리가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땐 매수 심리 지수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시장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매수인 우위 시장,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본다라면 호가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있기 때문에 이제 하향 안정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하향 안정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제 하고 또 조금 섣부른 어떤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과 같은 뉘앙스를 이제 줬고 네네. 만약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만약에 현실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시장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금리까지 감안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뭐 안정화 초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강남 집값 뭐 사실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뭐 그 강남 집값 인적으로 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는 그나마 그 이전에 정부 관료 분들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보다는 시장 동화적이다. 현실 뭐 친화적이라고 감각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네, 것 같고 네. 시장 동화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약간 집값이 잡혀가는 듯한 이제 지표들은 나오거든요. 숫자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신고가는 갱신을 하지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사실은 이건 좀 탄탄하지 못한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네.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이런 집값이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그 발언들이 무색하게 또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뭐 진짜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발 이번에는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려에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과연 저만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는 제발 좀 맞춰라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말씀,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번에는 좀 안정세라는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값까지 올라버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라도 좀 안정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최근 분위기가 약간 변곡점 논란도 네. 나오듯이 좀 안정세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발언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강남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뭐 우리가 잡을 수 있겠냐? 그냥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을 찾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이번에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저는 서서히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여지긴 한데 말이 항상 우리 말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굳이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국민들한테 신뢰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얄밉게도 들리잖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애가 공부 안 할 때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하다가 애가 공부 좀 잘하니까 아유 그 뭐 공부하라 그래서 하냐?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처럼 들려서 저는 제발 입 지퍼 좀 채우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요. 가계부채 우리 앞에 서서 말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서민들 피해 없게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잘 하다 보면 반드시 집값은 안정이 될 거고요. 안정이 되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주고 따라주기 때문에 말부터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네. 행동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출입기자 간담회니까 질문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노영욱 장관 얘기대로 진짜 집값이 그동안 우리가 바랬던 안정화의 길을 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최항수 교수, 김민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